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면 어르신 댁의 모든 빚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넝쿨째 굴러온 복덩어리.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찾아온 행운을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복이 처음엔 재앙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 중기 어느 마을에 한 양반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정경부인 이씨. 명문가 출신으로 예법과 학식을 두루 갖춘 분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고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아들은 아직 20도 안 된 젊은 나이. 과거 공부는커녕 끼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정경 부인에게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음력 10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사랑채에 앉아 밀린 빚 목록을 보고 있었어요. 쌀 5가마, 돈 30냥, 배 20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최 부자 댁에서 또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었지요. 정경 부인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양반의 체면상 한숨조차 함부로 내쉴 수 없었거든요. 아들에게 알겠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팔 땅도, 팔 집도 이미 다 팔아버렸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하인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요. 옷차림은 번듯했지만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안성 객주를 한다는 김씨라고 했어요. 객주라는 말에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객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거든요. 양반 집에 장사치가 찾아오다니. 하지만 정경 부인은 글을 들였습니다. 빚쟁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든 만나야 할 형편이었지요. 정경 부인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실은 혼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경 부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씨는 제 딸이 올해 23인데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속으로 피식 웃었지요. 객주 주인이 양반 사위를 얻고 싶은 모양이었거든요. 정경 부인이 집안 형편을 알고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알고 있다며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빚 문서였습니다. 어르신 댁의 모든 빚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가 덧붙였어요. 지참금으로 쌀 20가마와 은 5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했지요. 정경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청난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 갈등했어요. 장사치의 딸을 며느리로 드린다. 명문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조건을 거절하면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정경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어떤 아이냐고. 김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딸 복희는 보통 처자가 아니라고 했지요. 힘이 무척 세다고 했습니다. 쌀가마를 번쩍번쩍 들고 남자 둘이 들짐을 혼자 나른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김 씨가 계속 말했지요.
성격도 활달하다고, 아니 거칠다고 해야 맞다고 했습니다. 예법 같은 건 모르고 말도 크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못 갔다고 했습니다. 평민 중에는 제 딸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모두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사위를 얻고 싶다고 했지요. 신분이 올라가면 제 딸도 조신해질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눈을 감았어요. 이건 혼담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돈과 양반 신분을 맞바꾸는 거였지요. 정경 부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흘 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흘 후 답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경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가 장사치의 딸이라니. 더구나 괴력에 거친 성격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조상님께 무엇라 구할 것입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이틀 뒤 최 부자가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에게 전하라고 했지요. 김 씨 어른께 혼담을 받아들이겠다고. 아들이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정경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지요. 사흘 뒤 김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정경 부인의 대답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지요. 제 딸이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모든 빚을 갚아주었어요. 쌀 20가마도 들여보냈습니다. 은 50냥은 혼례 비용으로 쓰라고 했지요. 석 달 뒤 혼례 날이 잡혔습니다. 음력 정월 보름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아직 날씨는 쌀쌀했어요. 하늘에서 눈발이 날렸습니다. 정경 부인은 사랑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장사치의 딸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왔어요. 신부 행차가 왔다고 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예법대로라면 신부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며느리는 며느리거든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가마가 들어왔어요. 평범한 혼례 행차였습니다. 하지만 가마에서 사람이 내리는 순간 정경 부인의 눈이 커졌지요. 신부는 통통했습니다. 아니, 건장했어요. 보통 여인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홍색 원삼을 입었는데도 어깨가 우람했지요. 그리고 신부가 움직일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부가 쌀가마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양손에 하나씩이었지요. 혼례 예물이었습니다. 보통은 하인들이 나르는데 신부가 직접 들고 온 거예요. 정경 부인은 어지러웠습니다. 신부가 다가왔지요. 화려한 족두리 아래로 동그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또렷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겁먹은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마을 끝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정경 부인은 화들짝 놀랐지요. 작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다시 인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컸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치러졌지요. 혼례가 끝나고 신부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정경 부인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길들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일단 하룻밤은 참아야 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어떤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안채로 가는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쿵, 쿵. 정경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벌렸어요. 마당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손으로 장독대 옆에 커다란 돌절구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괴성을 지르며 돌절구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아마 20근은 될 겁니다. 남자 둘이 겨우 들 무게인데 며느리는 혼자 들어올렸지요. 뭐 하는 게냐? 정경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돌절구를 내려놨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인사를 올렸지요. 정경 부인이 물었습니다. 본래 이튿날 아침에 돌절구는 왜 드느냐고. 며느리는 청소하려 한다고 했어요. 돌절구 밑에 먼지가 쌓였길래 치우려 했다고 했습니다. 태연했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이었어요. 정경 부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본래 이튿날 며느리가 할 일은 시부모께 문안 인사 올리고 조용히 집안 예법을 배우는 것이다. 며느리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자기네 집에선 아침마다 청소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정경 부인은 심호흡을 했어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양반 부인은 언제나 품위를 지켜야 하거든요. 정경 부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요. 특히 마당에서 괴성을 지르는 것도 삼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경 부인은 알았습니다. 저 아이는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경 부인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소란이 들렸어요. 복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이 달려갔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복희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정경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 항아리는 정경 부인의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오래된 청자 항아리로 매우 귀했습니다. 복희가 미안한 얼굴을 했어요. 제가 치마폭에 걸려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경 부인은 이미 참을성이 바닥났지요. 나가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희는 주춤 물러났어요. 처음으로 조금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사과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정경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혼사를 받아들인 게 정말 잘한 일일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경 부인도 복희를 부르지 않았지요. 서로 피하는 게 나았습니다. 아들이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전전긍긍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시어머니를 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부엌일도 거들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경 부인도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사랑채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식사도 혼자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천한 집 딸이라며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정경 부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복희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아침 문안 올립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정경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복희는 빗자루를 든 채 멈춰 섰지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집 온 지 일주일. 이미 복희는 지쳐 있었어요. 반대편 사랑채에서 정경 부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막막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이. 이것이 정경 부인과 복희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올 겁니다. 혼례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경 부인과 복희는 여전히 서로를 피했어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집안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복희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하고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며느리가 부지런하다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지요.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서 있었어요. 최 부자 어른께서 보내셨소. 사내들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하인이 사랑채로 달려가 정경 부인께 알렸지요. 정경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사내들은 정경 부인을 보자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빈 문서를 보시오. 작년에 쌀 5가마를 빌려가셨소. 정경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빚은 이미 김 씨가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빚은 이미 청산되었다고 했지요. 사내들이 비웃었어요. 청산, 최 부자 어른께선 받은 적 없다 하시오. 이 문서가 증거요. 정경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김 씨가 분명 갚았다고 했는데,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내들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쌀 5가마를 갚으라고 했지요. 못 갚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요. 기억하시오.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경 부인은 마당에 우뚝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 씨가 분명 갚았는데 최 부자가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건 사기였지요. 안채에서 복희가 나왔어요. 방금 전 일을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저 사람들. 정경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복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정경 부인은 사랑채에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김 씨를 찾아가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김 씨가 최 부자에게 직접 갚았다는 증거도 없었어요. 최 부자가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관아에 호소한다. 하지만 빈 문서는 최 부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저쪽에 있었어요. 정경 부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복희였습니다. 시어머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경 부인이 대답했지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복희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정경 부인이 복희를 쳐다봤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장터에 가면
최 부자의 심부름꾼들이 있다고 했지요. 그들은 입이 가볍다고 했어요. 술 한 잔만 사주면 주인 어른 험담을 쏟아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경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틀 뒤 복희는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는 북적였어요. 복희는 익숙한 곳이었지요. 친정이 객주였으니 어릴 때부터 장터를 드나들었거든요. 복희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과연 최 부자 집 심부름꾼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이, 형님들. 복희가 호탕하게 다가갔습니다. 심부름꾼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누구요? 복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경 부인 댁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술 한 잔 사겠다고 했지요. 심부름꾼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복희를 봤어요. 하지만 복희가 주막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술 석 병 더요. 술이 나왔어요. 복희가 심부름꾼들 앞에 술잔을 따랐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슬그머니 웃었지요. 며느리가 시원시원하구먼. 복희가 함께 술을 마셨어요. 한 순배, 두 순배. 술이 돌자 심부름꾼들의 혀가 풀렸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 말이야. 복희가 귀를 기울였어요. 심부름꾼들이 말했습니다. 최 부자가 요즘 돈이 궁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옛날 빈문서를 뒤져서 2번 받아내려 한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 댁만 그런 게 아니라오. 벌써 3집이나 당했지. 복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최 부자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복희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느냐고. 심부름꾼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장부를 따로 적는다고 했지요. 이중 장부였어요. 하나는 진짜, 하나는 거짓. 그 장부만 있으면 복희가 더 물으려 했어요. 하지만 심부름꾼들은 이미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주막을 나왔어요.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경 부인이 복희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중 장부라. 정경 부인의 눈이 빛났어요.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최 부자의 사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어떻게 그 장부를 손에 넣을 것인가? 정경 부인이 생각에 잠겼어요. 최 부자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지요. 담도 높고 대문도 튼튼했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정경 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복희가 말했지요. 야밤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창고를 뒤져 장부를 찾아내겠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위험했거든요. 들키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해라. 정경 부인이 말했어요.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복희는 검은 옷을 입고 최 부자 집으로 갔어요.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두웠지요. 복희는 담 밑에 섰어요. 담이 높았습니다. 어른 키의 3배는 되어 보였지요. 하지만 복희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복희는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담을 짚고 훌쩍 뛰어올랐지요. 괴력 덕분이었습니다. 담 위에 걸터 앉았어요. 안을 살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지요. 개 짖는 소리도 없었어요. 복희는 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쿵 소리가 났지만 작았어요. 복희는 몸을 낮추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요. 복희는 조심조심 사랑채 쪽으로 갔어요. 장부는 보통 사랑채에 둔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사랑채 문이 잠겨 있었어요. 복희는 창문을 살폈습니다. 창호지 창문이었지요. 복희는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냈어요. 손가락을 넣어 빗장을 풀었습니다. 창문이 열렸지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희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지요. 책장이 보였어요. 복희는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들 사이를 뒤졌어요. 그런데 장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복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폈지요.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화들짝 놀랐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담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둑이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희는 담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담 위에 올라서자마자 뛰어내렸어요. 잡아라. 최 부자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이미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복희는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경 부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됐느냐? 복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부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들켜서 급히 나왔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복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우연히 주었습니다. 그건 편지였어요. 복희가 서랍을 뒤질 때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온 거였지요. 정경 부인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 편지는 최 부자가 다른 부자에게 보낸 것이었지요. 내용은 이중 장부를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빚을 2번 받아내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정경 부인이 중얼거렸어요.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이중 장부는 못 찾았지만 이 편지가 결정적 증거였지요. 정경 부인이 복희를 쳐다봤어요. 복희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마을 어른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최 부자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최 부자가 심부름꾼들을 데리고 왔지요. 의기양양했어요. 드디어 갚으시겠소? 정경 부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갚을 것은 없다고 했지요. 오히려 최 부자가 사기를 쳤다고 했어요. 최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소. 정경 부인이 편지를 꺼냈어요. 마을 어른들 앞에서 펼쳤습니다. 큰 소리로 읽었지요. 이중 장부를 만들어 빚을 2번 받는다. 최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을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부자가 사기꾼이었다며 수군거렸지요. 최 부자가 발악했어요. 그 편지는 위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 글씨는 최 부자 글씨가 맞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최 부자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지요. 최 부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갚지 않겠소? 마을 어른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지요. 이제 정경 부인 댁에 빚을 독촉하러 오지 못할 겁니다. 마을 어른들이 돌아간 뒤였어요. 정경 부인과 복희가 마당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요. 정경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고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분명히 들었지요. 복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정경 부인도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요. 아직 서로 불편했어요. 아직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지요. 정경 부인이 안채로 들어갔어요. 복희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함께 맞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 사건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정경 부인과 복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여전히 서먹했지만 함께 위기를 넘긴 사이였습니다. 말을 섞는 횟수가 늘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가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나갔어요. 집안에 쌀이 떨어져서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경 부인도 마침 나갈 일이 있어서 함께 갔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복희는 쌀 가게로 갔어요. 주인이 쌀을 내놓았습니다. 복희가 쌀을 한 줌 쥐어 살폈지요.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작년 쌀이네요. 주인이 당황했어요. 아니, 올해 수확한. 복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 쌀이 맞다고 했지요. 쌀 냄새가 다르다고 했어요. 작년 쌀이면 값을 깎아주셔야지요. 주인이 할 수 없이 값을 깎아줬습니다. 정경 부인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놀라웠습니다. 복희가 쌀만 보고도 언제 수확한 건지 아는 거예요. 다음은 생선 가게였습니다. 복희가 생선을 살폈어요. 아가미를 벌려보고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생선은 사흘 됐네요. 신선한 게 아니에요. 생선 장수가 부인했지만 복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국 값을 낮춰서 샀지요. 정경 부인은 신기했어요. 복희가 물건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복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복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이 객주라서 어릴 때부터 물건을 다뤘다고 했지요. 보면 안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경 부인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희의 능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복희의 장사 감각과 자신의 양반 인맥을 합치면 어떨까? 정경 부인의 친정 친구들은 모두 양반 부인들이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장터에 직접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복희가 객주에서 물건을 구해오고 정경 부인이 그걸 친구들에게 판다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복희를 불렀어요. 안채로 오라고 했습니다. 복희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지요. 정경 부인이 말했습니다. 장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복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사요? 시어머니께서. 정경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희가 친정 객주에서 물건을 구해오고 자신이 친정 친구들에게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익은 반씩 나누자고 했지요. 복희는 의아했어요. 양반이 장사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해보겠습니다. 복희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복희는 친정 객주로 갔어요. 아버지 김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복희가 사정을 설명했지요. 고급 비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에게 팔거라고 했어요. 김 씨가 웃었습니다. 딸이 장사를 한다니 기특하다고 했지요. 창고로 데려가서 최고급 비단을 보여줬어요. 이게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보키의 눈이 빛났습니다. 비단이 아름다웠거든요. 양반 부인들이 좋아할 만했습니다. 김 씨가 값을 불렀어요. 보키가 흥정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지만 장사는 장사였지요. 결국 조금 싼 값에 샀어요. 보키는 비단 보따리를 짊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은 둘이 들어야 할 무게였지만 보키는 혼자 번쩍 들었지요. 조심해서 가거라. 김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보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경 부인이 비단을 살폈어요.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었거든요. 내일 친구들에게 보여줄게. 정경 부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정경 부인은 친정 친구 2명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박 부인과 송 부인이었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참 후 정경 부인이 비단을 꺼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박 부인과 송 부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비단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정경 부인이 며느리 친정이 객주라서 구해왔다고 했지요. 값도 시중보다 싸다고 했어요. 두 부인이 바로 샀습니다. 한 필식이었지요. 정경 부인이 돈을 받았어요. 이익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박 부인과 송 부인이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어디서 샀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경 부인 댁에서요. 물건이 아주 좋아요. 소문이 퍼졌지요. 일주일 만에 정경 부인 댁에는 양반 부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좋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키는 친정을 오가며 물건을 날랐습니다. 비단뿐 아니라 도자기, 약재도 구해왔지요. 괴력 덕분에 혼자서도 많은 짐을 나를 수 있었어요. 정경 부인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물건을 소개하고 값을 받았지요. 돈이 쌓였어요. 한 달 만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부인이 장사를 한다더라. 그 며느리가 물건을 어디서 구해오는 거래. 질투였지요. 정경 부인 댁이 돈을 버니까 자기들 손님이 줄어든 겁니다. 상인들이 모여 의논했어요. 정경 부인 댁 장사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보키가 친정에 갔는데 아버지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당분간 물건을 팔 수가 없겠구나. 마을 상인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협박했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 댁에 물건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객주와 거래를 끊겠다고 했지요. 보키가 집으로 돌아와 정경 부인께 말했어요. 정경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건 공급이 끊기면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정경 부인이 중얼거렸어요. 보키가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제가 직접 포구로 가면 어떨까요? 정경 부인이 보키를 쳐다봤어요. 보키가 말했습니다. 포구에 가면 배로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지요. 거기서 직접 사오면 중간 상인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값도 더 싸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눈을 빛냈어요. 그게 가능하겠니? 보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구까지는 하루 거리였지요. 짐을 지고 다니는 건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해보거라. 정경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 보키는 포구로 떠났어요.
포구는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이 북적였지요. 복희는 비단을 파는 상인을 찾아갔어요. 값을 물었습니다. 객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쌌지요. 이거 5필 주세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돈을 냈어요. 상인이 비단을 내줬습니다. 보따리로 싸니 어른 둘이 들어야 할 크기였지요. 하지만 복희는 혼자 번쩍 들었어요. 상인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희는 그렇게 비단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중간에 쉬지도 않았습니다. 정경 부인이 감탄했지요. 내가 이렇게. 복희는 웃었습니다. 이제 마을 상인들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복희는 정기적으로 포구에 갔습니다. 비단 도자기, 약재, 고급 술까지 구해왔지요. 짐꾼 비용도 안 들었어요. 혼자 다 날랐거든요. 정경 부인은 양반 부인들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손님은 점점 늘어났지요. 1달, 2달이 지났어요.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복희와 정경 부인은 완벽한 역할 분담을 이뤘어요. 복희는 물건을 구하고 나르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손님을 맡고 물건을 소개하고 신용을 보증했지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서 있었지요. 정경 부인 어른께서 계십니까? 젊은 양반이 물었어요. 하인이 사랑채로 달려가 정경 부인께 알렸습니다. 정경 부인이 나왔지요. 젊은 양반이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작은 아버지, 댁 조카 민식이 옵니다. 정경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먼 친척이었어요. 작은 아버지 집안은 멀리 살아서 오래 못 봤었지요. 어쩐 일이냐? 정경 부인이 물었습니다. 민식이 말했어요. 작은 아버지 댁이 장사로 잘 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도와주시면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은 난처했어요. 친척인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들어오거라. 정경 부인이 말했습니다. 민식이 들어왔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식은 공손했지요. 말도 잘했어요. 작은 아버지 집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친척이니 도와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보자꾸나. 정경 부인이 말했습니다. 민식이 기뻐했어요.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 지켜보던 복희는 불편했어요. 민식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반짝였거든요. 탐욕스러워 보였지요. 복희가 정경 부인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 사람 눈빛이 좀. 정경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인데 의심하면 안 돼. 복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찜찜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복희는 민식을 몰래 따라갔어요. 민식이 장터로 간다기에 뒤를 밟았지요. 민식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상인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희는 창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됐나? 상인이 물었어요. 민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들어갔습니다. 곧 물건 공급처를 알아낼 겁니다. 복희의 눈이 커졌어요. 민식이 스파이였던 겁니다. 상인들이 보낸 사람이었지요. 복희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경 부인께 말했어요. 민식이 상인들과 한패라고 했습니다. 공급처 정보를 빼가려 한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지요. 어떻게 하면 민식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정경 부인이 복희에게 물었어요. 민식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면 어떻겠냐고. 복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민식이 왔을 때였어요. 복희는 일부러 민식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동쪽 폭우로 물건 구하러 간다고 했지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식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복희는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동쪽 폭우가 아니라 서쪽 폭우로 갔습니다. 민식은 몰래 복희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복희가 동쪽으로 가지 않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결국 동쪽 폭우로 혼자 갔지요. 동쪽 폭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식은 하루 종일 헛걸음만 했습니다. 그 사이 복희는 서쪽 폭우에서 실컷 물건을 사왔지요. 민식은 며칠 동안 계속 속았습니다. 가짜 정보만 듣고 다녔어요. 상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지요. 결국 일주일 후 민식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식이 정경 부인께 말했어요. 정경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식이 떠났어요. 정경 부인과 복희가 남았습니다. 정경 부인이 복희를 쳐다봤어요. 내 말이 맞았구나. 복희가 웃었습니다. 정경 부인도 미소 지었지요. 이제 내 말을 더 잘 들어야겠다. 복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 서로를 믿게 되었지요. 하지만 민식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떠날 때 민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복수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복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정경 부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희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사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팀워크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하지만 먼 곳에서 민식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식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경 부인과 복희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어요. 양반 부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마을에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쌓였지요. 복희는 이제 포구 길을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포구에 가서 물건을 구해왔습니다. 비단, 도자기, 약재, 고급 술까지. 손님들이 원하는 건 다 있었지요. 정경 부인은 손님 맞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부인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다 알았어요. 신용도 쌓였지요.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는 평소처럼 포구로 갔어요. 짐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포구 입구에서 짐꾼 한 명이 다가왔지요. 아가씨, 짐 좀 날라드릴까요? 복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들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짐꾼이 계속 졸라댔습니다. 값도 싸게 해주겠다고 했지요. 복희는 귀찮았어요. 그냥 조금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돈 몇 푼 주고 말이죠. 짐꾼이 짐 일부를 들었어요. 복희와 함께 걸었습니다. 중간에 복희가 잠깐 쉬었지요. 그 사이 짐꾼이 보따리를 만졌어요. 뭔가를 집어넣는 것 같았지만 복희는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복희는 짐꾼에게 돈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짐을 창고에 넣었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박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비단을 사러 온 거였지요. 그때였어요.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정경 부인 댁이 여기요?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정경 부인이 놀라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요? 포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밀무역을 한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창고를 수색하겠소. 정경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밀무역, 무슨 말씀을?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복희도 마당에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요. 포졸들이 창고를 뒤졌습니다. 한참 후 한 포졸이 소리쳤어요. 여기 있소. 포졸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지요. 안에는 작은 옥 조각들이 있었어요. 관아 허가 없이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정경 부인과 복희가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산 게 아닌데. 복희가 소리쳤습니다. 포졸이 차갑게 말했어요.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하시오. 일단 잡아가겠소.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정경 부인이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포졸은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하오. 어서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감옥이었어요. 정경 부인과 복희는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어두웠어요. 차가웠지요. 복희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진짜 저는 모르는 물건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경 부인이 복희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그럴 리 없지. 복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창고에서 나왔어요. 정경 부인은 생각했어요. 분명 누군가 끼워 넣은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왜? 한참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민식. 민식이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 정경 부인이 복희에게 물었어요. 복희야, 내가 마지막으로 물건 가져온 게 언제지? 복희가 생각했습니다. 그제였어요. 그때 혼자였니? 누가 짐을 만졌니? 복희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짐꾼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쉬었을 때 짐꾼이 보따리를 만졌던 것 같았어요. 짐꾼이요. 포구에서 만났는데 정경 부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야. 누군가 그 짐꾼을 매수했을 거야. 복희도 깨달았어요. 그 짐꾼이 밀수품을 몰래 넣은 거였지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복희가 물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말했어요. 일단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짐꾼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의 친구 박 부인이 관아를 찾아왔어요. 보석금을 내고 두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조사는 계속될 거요. 도망가지 마시오. 관아 아전이 경고했습니다. 정경 부인과 복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복희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포구로 가서 그 짐꾼을 찾겠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라. 복희는 포구로 달려갔습니다. 포구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 짐꾼을 찾았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복희가 다가갔습니다. 저번에 저 짐 날라주셨죠? 짐꾼이 복희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기억 안 나는데. 복희가 앉았습니다. 짐꾼 맞은편에 앉았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시켰죠? 짐꾼이 발뺌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희는 품에서 은 한 냥을 꺼냈어요.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만 말해주세요. 이 돈 드릴게요. 짐꾼의 눈이 은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렸지요. 정말 줄 거요?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꾼이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식이라는 양반이 돈 주고 시켰소. 보따리에 상자 하나 넣으라고. 복희의 눈이 커졌어요. 역시 민식이었습니다. 그 양반 지금 어디 있어요? 짐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한 번 만나고 끝이었다고 했지요. 복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경 부인에게 말했어요. 짐꾼이 민식이 시켰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이 생각했습니다. 짐꾼 증언만으론 약해. 민식이 어떻게 밀수품을 구했는지 알아야 해. 복희가 말했습니다. 민식 뒤를 밟아보겠다고 했어요. 정경 부인이 걱정했지만 복희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복희는 민식이 머무는 주막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밖 주막이었지요. 복희는 주막 밖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민식이 주막에서 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갔지요. 복희가 뒤를 밟았습니다. 민식은 마을 끝 빈 창고로 갔어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복희는 창고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지요. 일이 잘 됐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식이 웃었어요. 물론이요. 이번 일로 저 집 완전히 망할 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밀수품 팔아서 번 돈을 나눠 가지자고 했지요. 복희는 남자 얼굴을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민식은 주막으로 돌아가고 남자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복희는 남자를 따라갔어요. 남자는 포구 쪽 작은 집으로 들어갔지요. 복희는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가 정경 부인께 보고했어요. 민식이 밀수업자와 짜고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밀수업자 집도 알아냈다고 했지요. 정경 부인이 생각에 잠겼어요. 증언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복희가 말했습니다. 밀수업자를 잡으면 되지 않아요? 정경 부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하는 척하면요. 정경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위험해. 복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 위에서라면 뭐든지요. 정경 부인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해라. 내가 관아에 미리 알릴게. 두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복희는 밀수업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밀수업자가 문을 열었어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복희를 봤습니다. 누구시오? 복희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밀수품을 팔고 싶다고 했어요. 밀수업자가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웬 아가씨가. 복희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은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겠어요? 밀수업자의 눈빛이 변했지요. 욕심이 났습니다. 들어오시오. 복희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밀수업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이 필요하냐고.
복희가 대답했어요. 5억 조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밀수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밤 포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복희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포구는 고요했어요. 어두웠지요. 복희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밀수업자가 왔어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밀수업자가 상자를 열었어요. 5억 조각들이 들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포졸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밀수업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붙잡혔지요. 이게 무슨... 밀수업자가 소리쳤습니다. 정경 부인이 나타났어요. 포졸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 사람이 밀수업자요. 우리 집에 누명 씌운 자의 공범이요. 관아 아전이 밀수업자를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신문이 있었습니다. 밀수업자가 끌려왔어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 밀수품은 어디서 났느냐? 밀수업자가 버티려 했지만 포졸들이 압박했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지요. 민식이라는 양반이 주문했소. 민식이 불려왔어요. 짐꾼도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짐꾼이 증언했지요. 민식이 돈 주고 밀수품을 넣으라고 시켰다고. 밀수업자도 자백했습니다. 민식이 주문했다고. 민식이 발악했어요. 증거 조작이다. 저 사람들이 짜고 한 거다. 정경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차분히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밀수업자를 알았죠? 민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계속 말했지요. 당신이 밀수업자와 거래한 증인도 있소. 제 며느리가 직접 목격했소. 사또가 판결했습니다. 민식은 무고죄와 밀무역 공범으로 옥에 가두고 정경 부인 댁은 무죄 방면하겠소. 관아를 나왔습니다. 정경 부인과 복희가 함께 걸었어요. 석양이 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지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전략이 없었으면. 정경 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용기가 없었으면 안 됐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 진짜 무섭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렇게 힘을 합치다니. 소문이 퍼졌지요. 정경 부인과 복희, 최강 콤비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지요. 정경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정말 한 팀이구나. 복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시어머니.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쳤지요. 민식 사건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경 부인과 복희의 장사는 날마다 번창했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포구에서 물건을 실어오는 복희의 발걸음도 바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희가 포구에서 짐을 지고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도자기와 비단이 가득했지요. 집에 도착한 복희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렸어요. 정경 부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복희야. 복희가 쓰러졌습니다. 복희는 사흘째 누워 있었어요. 고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정경 부인은 복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지켰지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물을 떠다 입에 대줬습니다. 죽을 끓여서 조금씩 먹였지요. 약방에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직접 다려서 식혀서 떠먹였어요. 하인들이 교대로 간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경 부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할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경 부인은 촛불 아래 앉아 있었어요. 복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복희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지요. 함께 싸우고 이긴 동료였어요. 서로를 믿는 가족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희가 잠꼬대를 했어요. 열에 들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정경 부인이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 복희가 또 중얼거렸어요. 제가 진짜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지요. 정경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 넌 내 딸이야. 진짜 딸이란다. 복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경 부인은 계속 말했지요. 깨어나렴. 깨어나야 해. 내가 너를 딸이라고 불러줄게.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의 열이 떨어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정경 부인이 복희 곁에 앉아 있어서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시어머니, 복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정경 부인이 복희의 손을 잡았어요. 웃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복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쓰러져서. 정경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걸 몰랐어. 복희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했지요. 정경 부인은 한참을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복희야. 네. 넌 이미 내 딸이야. 복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경 부인이 계속 말했지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진짜 딸.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처음이었습니다. 복희가 어머니라고 부른 게. 정경 부인이 복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시 포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았지요. 정경 부인이 쉬어가며 하라고 했거든요. 장사는 계속 잘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렀어요. 쌓인 돈으로 집을 고쳤습니다. 낡은 기와를 갈았어요. 담장을 새로 쌓았지요. 사랑채와 안채를 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경 부인 댁이 완전히 달라졌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힘을 합쳐 가문을 일으켰다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퍼졌지요. 넝쿨째 굴러온 복덩어리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더라.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정경 부인과 복희는 나란히 장터로 걸어갔습니다.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편안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걸었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도자기 장사도 해볼까요? 정경 부인이 웃었어요. 그래.
우리라면 뭐든 할 수 있지.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장터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